네,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저명한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오랜 절친이신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께서 청년 정책의 공공성과 또 시티즌십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 불공정 시대의 정의를 묻다 제목의 저서가 저번 달에 또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디너 시간에 로비에서 저자 사인이 진행이 됩니다. 신간이 베스트셀러가 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김선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선욱입니다.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아침 프로그램 아주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뜨러 갔는데 그 옆에서 이제 다른 커피 이제 그 나오는 데서 이렇게 커피를 받는 아주 젊은 친구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분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양숙 대표님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초청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과거에 있었던 그때부터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깊었구나. 그래서 이 서울인문포럼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그리고 가치를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 배양숙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멘트를 한 거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례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컷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치적이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전공하는 정치 철학을 하고 있지만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는 요 다음에 나오실 테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정치 철학을 하는 교수하고 정치에 실제로 이제 임하고 계시는 이제 정치가들하고 이제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정치철학 교수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책들을 보게 되면 철학적인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보다 뛰어난 것이고 철학자의 삶이 정치가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다라고 얘기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은 철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책을 그렇게 안 쓰시거든요.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철학자들의 삶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현자냐 보면 철학을 얘기하는 분보다는 실제로 정치에 임해서 실제로 문제를 다루고 고민하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현자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는 역할은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정치가 세 분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간단하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것은 좋은 삶이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시작할 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는 합성어인데요. 에우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다이모니아 할 때 다이모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어의 설명은 길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이 뭐냐라는 말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어떤 행복감,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쾌락, 기쁨 이것이 아니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일 테고요. 그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 각자가 과연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좋은 삶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이냐? 국가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그 국민들이,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개인의 경우는
행복하지 않을 때는 좌절을 하게 되고요. 살 어떤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나 힘들 때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나요? 일어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통계가 전 세계에서 몇 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과거의 왕정 시대는 왕이 자신의 뜻대로 운영을 합니다. 주체는 왕이고요. 그 원리는 자신의 뜻,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현명한 군주가 나오죠. 그 현명한 군주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나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현명한 군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왕들을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도 추앙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국민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의 오랜 고민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장자크 루소가 했던 얘기, 국민의 뜻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의지는 뭐냐 하면요, 그야말로 이제 왕정이 끝나고 새로운 국민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 되었는데, 그럼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그 국민들 개개인의 뜻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뜻을 표현하는 가장 진정한 참된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일반 의지, general wi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의지는 실제로 다수결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의지하고도 같지 않고, 심지어 어떠한 이유에서 모든 사람들이 100%의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일반 의지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소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반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일반 의지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그것을 쓰는 다른 표현은 공공선 또는 공동선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이거는 또 아마 한 20-30분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너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이해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은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청년 정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삶, 청년들의 좋은 삶은 뭘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잘할 수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삶에 걱정이 없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청년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데, 그야말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갖추어지면 진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또 나와 배우자를 닮은 자녀도 낳고 싶고,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는 안 돼,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아니야 키워보니까 셋도 좋고 넷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최근에 여기에 대한 정책이 국가에서 발표도 되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를 따지고 비판하고 또 토론하고 칭찬하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 저출생 문제는
단지 저출생 문제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주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결혼할 때 드는 비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의 문제인 것 같고, 조금 크면 교육의 문제인 것 같고, 뭐 관련되고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은 총체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광고인지 아시겠죠? 타이레놀 광고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요. 또 만들어진 그 현대약들 가운데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하는 그 범주 중에 듭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타이레놀을 가지고도 살인할 수 있다는 거. 타이레놀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의사가 자기 아내가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그건 타이레놀 먹으면 돼 하고 계속 타이레놀을 먹인 겁니다. 하루에 한 알씩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먹이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간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인 의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타이레놀의 부작용은요, 그것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길게 복용하게 되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살 때 그냥 낱개를 사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밑에 부작용, 주의사항이 나올 때 반드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레놀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 중에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레놀만 먹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생 문제 또는 청년 정책은요, 그 타이레놀과 같은 양약 처방이 아니라 한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한약은 뭡니까? 한약은 먹을 때 하루 이틀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주는 먹어야 되고 한 달, 두 달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왜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또 이걸 먹는 동안에는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밀가루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좌우지간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약은 약이 많습니다. 한약은 한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처방을 하지 않고요, 간이 나쁘면 신장도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와 관련된 서로 연관된 장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것을 살필 때에만 진짜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마치 개인이 어떤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판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려면 그것을 가이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어떻게 잘 배합하고 배열할 것인가가 지혜의 효능입니다. 우리가 좋은 판단을 낼 때 지식이 부족하면 또한 좋은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한 정확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특히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기술 관료제 테크노크라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자문만 받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문가가 실제로 이 정치가가 자신의 어떤 공공선의 기초를 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만은 그것이 오늘날의 테크노크러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좋은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이 공공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정치가의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선 또는 공동선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제가 굳이 청년 정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년의 미래,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공동선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사회가 재생산된다는 얘기는 좀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다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사회가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공동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공동선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 시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시민일까요? 지금 여기에 시민 아닌 분 계십니까? 아마 다 시민일 겁니다. 또 여러분 직업인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얼마나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할애를 하시나요? 쉬시는 시간 말고, 특히 벤치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면서 아마 그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자, 이것이 제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삶의 방식이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중세의 기사들의 기사도가 있죠. 기사도가 swordmanship, ship이라는 글자가 붙으면요, 또 스포츠맨이 가져야 할 태도, sportsmanship 하면 다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citizenship, 우리가 너무 쉽게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런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citizenship은 시민다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다움, 또 그러게 되기 위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면, 보통 우리가 소비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주어진 현상을 놓고 우리는 이 현실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저는 대학 안에서 이제 교수로서 주어진 학교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크게 한 몫 잡을 것인가, 또는 성공할 것인가, 서바이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최선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다릅니다. 시민은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있는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회사에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 때, 또는 심지어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인간으로서의 질문이 아니고요, 시민으로서의 질문은 어떻게 던져져야 되냐면, 과연 내가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경제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 구조를 우리 손 밖에 완전히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제 구조 자체도 우리의 고민, 그리고 우리의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라는 책에 있어서, 아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던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국부 중에 한 사람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에서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중공 정책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반대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주로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산물은 그냥 유럽에서 수입하면 된다. 왜? 농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자영농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런 나라니까. 농부로 살 때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학철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니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농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시민답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런데 공장 노동자가 되면 그 노동자는 자본가들 손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는 공장 짓지 말자. 물론 그건 실패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19세기 중반에 1800년 중반에는 그야말로 미국 전체가 이제 공장으로 덮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금의 책정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에는 그들이 한 몫을 저축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급여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평생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허덕이다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경제 구조 자체에도 우리가 시민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노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의 중심에 바로 제도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가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고 심지어 경제까지도 우리의 민주적인 사고 속에 넣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꾸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체, 바로 그것이 시민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 한마디로 축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고 감동을 받은 부분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투표를 하는 그 순간에만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회 구조가 받쳐주질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순식간에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인간으로서,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